혹시 이런 통계 들어보셨나요? 이 드론 사고의 70% 이상, 많게는 80에서 90%까지도요. 이게 기체 결함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사람, 그러니까 조종사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아무리 드론 기술이 막 발전해도 결국은 그 조종관을 잡고 판단을 내리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요인, 휴먼 팩터라고 하죠. 이게 드론 안전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라도 사람 실수가 딱 들어가면 뭐랄까 소용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드론을 어떻게 날린다 이런 기술적인 조작법을 좀 넘어서서요. 도대체 왜 이런 실수들이 자꾸 반복될까? 그 근본 원인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드론 조종사가 겪는 심리적 또 생리적인 한계는 뭔지,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고 그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HMI 같은 기술이나 체계적인 훈련이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을 보면요. 드론 조종학 관련 전문 서적도 있고요. 또 실제 조종사 훈련에 쓰이는 인간 요인이나 위기관리 교육 매뉴얼, 그리고 좀 더 나은 조종 환경을 만들기 위한 HMI 최적화 기법 연구 논문까지 꽤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드론 조종이 왜 단순한 기술 조작, 그 이상인지, 그리고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이 인간이라는 변수랑 발전하는 기술이 어떻게 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드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비행기 있잖아요. 유인 항공기. 그거 조종하는 거랑 드론 조종하는 거 본질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를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역시 조종사의 위치입니다. 그 유인항공기 조종사는 말 그대로 기체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륙할 때 몸이 뒤로 훅 쏠리는 그 중력 가속도, 엔진의 미세한 진동, 또 바람 소리, 기체가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까지 정말 온몸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비행 상황을 아주 입체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인지하거든요. 이건 생존이랑 바로 연결된 정보들이죠. 네, 그렇죠.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할까요? 그 난기로 만나면 긴장감이 확 드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근데 드론 조종사는 완전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완전히 다릅니다. 드론 조종사는 안전한 지상에 딱 발을 딛고 서 있죠. 비행 중인 드론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대부분은 조종기에 달린 그 작은 FPV 화면 있잖아요. 1인칭 시점 화면.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력, 가속도, 진동, 소리 같은 다른 모든 감각 정보는 그냥 완전히 차단된 상태예요. 오직 시각 정보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인 셈이죠? 모든 감각이 다 차단되고 오직 시각, 그것도 되게 제한된 화면에만 의존해야 한다. 와, 이게 실제 조종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조금 아찔한데요. 입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위험 상황의 심각성을 좀 과소평가하는 이른바 비디오 게임 효과라는 게 나타나기 쉬워요. 비디오 게임 효과요? 네. 예를 들어서 드론이 갑자기 고도를 훅 잃고 급강하에도 조종사 다시는 아무런 물리적 위협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나는 땅에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험도에 비해서 대응이 약간 한 박자 늦어지거나 혹은 좀 위험한 조작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어차피 나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약간 이런 무의식적인 안도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정말 화면 속 아바타 조종하는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뭔가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체랑 조종사 사이에 물리적인 연결이 없다는 게 공간지각 능력에도 혼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FPV 화면에만 너무 깊이 몰입하다 보면 눈으로 보는 정보랑 실제 내 몸이 느끼는 감각, 이 경우에는 없는 감각이죠. 그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드론이 실제 위치나 자세, 방향 감각을 순간적으로 팍 잃어버리는 공간 진압력 상실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순식간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고층 빌딩 숲이라든지 야간 아니면 안개 속 비행처럼 시각 정보가 좀 제한될수록 이 위험은 훨씬 더 커지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감각의 부재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오히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적인 반응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 본 그 변연계에 관련된 설명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인간 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핵심 열쇠입니다. 인간은 위험을 감지하면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원시적인 뇌 영역이죠. 변연계. 특히 감정 반응의 중심인 편도체가 거의 반사적으로 활성화돼요. 그 속도가 불과 0.1초 이내입니다. 0.1초요. 와. 네, 마치 비상 스위치처럼 투쟁, 도피, 동결, 그러니까 fight, flight, freeze 반응을 즉각적으로 일으키죠. 이건 뭐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생존을 도와온 아주 강력한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라면 위기 상황에 빨리 대처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왜 이게 드론 조종에서는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물론 빠른 반응 자체는 분명 생존에 유리한 면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강력한 본능적 반응이 활성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요. 우리 뇌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계획, 판단 이런 걸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 기능이 일시적으로 그냥 셧다운 된다는 점입니다. 셧다운이요? 네, 흔히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도 해요. 편도체가 이성을 확 낙체해버린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급격히 분비되면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조작 계획을 세우는 이런 고등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뇌가 아니라 본능적인 뇌가 조종간을 잡는 셈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오류로 나타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투쟁 반응은 좀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거친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려고 급하게 스틱을 확 끝까지 밀었다가 오히려 균형을 잃고 다른 데 부딪히는 그런 2차 충돌을 유발하는 식이죠. 반대로 도피나 동결 반응은 극도의 공포감에 질려서 조종 스틱에서 손을 그냥 완전히 놔버리거나 혹은 아예 아무런 조작도 못하고 드론이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걸 그냥 멍하니 지켜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경고음이 삐 하고 울렸을 때 깜짝 놀라서 조종기를 떨어뜨린다거나 순간적으로 손이 팍 굳어서 엉뚱한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놀람 효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예기치 않은 강한 자극에 대해서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하는 거랑 함께 순간적으로 인지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이 탁 결합된 거죠. 특히 이런 본능적인 반응이나 놀람 효과는 충분한 비상상황 대처 훈련을 받지 않은 조종사한테는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 하는 거랑 몸으로 반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이렇게 감각의 한계나 본능적인 반응 외에도 드론 조종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여러 가지 심리적인 함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도 여러 인지 편향들이 언급되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더 교묘하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몇 가지 아주 흔하면서도 또 위험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터널 비전, 시야 협착 현상인데요. 위기 상황에 딱 직면하거나 아니면 특정 목표물, 예를 들어 촬영 대상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마치 터널 속에서 앞만 보듯이 시야가 FPV 화면의 중앙으로 확 좁아지는 걸 말합니다. 네. 사실 이것도 위험 요소에 집중하려는 생존 본능의 일부인데 FPV 비행에서는 이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화면 가장자리에 표시되는 배터리 부족 경고라든지 아니면 레이더에 잡힌 주변 장애물 정보 같은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그냥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눈앞에 딱 두고도 그냥 보지 못하게 되는 거군요. 화면에 뜬 경고등을 놓치고 추락하는 경우가 이런 거랑 관련이 깊겠네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조작 방향 혼란, 영어로는 nose in confu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드론이 조종사를 향해서 정면으로 날아올 때, 그러니까 드론의 코가 조종사를 딱 바라보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네. 이때는 조종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면 드론은 조종사 기준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네, 평소에는 머리로 이 사실을 알아요.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거나 당황하면 본능적으로 그냥 스틱을 민 방향대로 드론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조작해서 충돌하거나 추락하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꽤 자주 발생합니다. 머릿속 지식이랑 손가락의 본능적인 움직임이 충돌하는 순간이군요. 이건 역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자동화 의존 편향입니다. 요즘 드론들은 GPS 기반 자동 비행, 설정된 경로 따라가기,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는 자동 복귀, RTH 기능 같이 매우 편리하고 정교한 자동화 기능들을 갖추고 있죠. 네, 그렇죠. 문제는 이런 기능들을 너무 믿는 나머지 정작 조종사가 시스템 상태를 계속 감시하는 걸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는 수동 조종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잘 가고 있겠지? 약간 이런 안일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나사 연구를 보면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 70%를 넘어서면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내리는 결정이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주 강해진다고 해요. 자동화가 오히려 안전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이죠. 기술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경계심을 늦추게 되는군요. 설마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겠어 하는 생각이 진짜 위험을 부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임무 완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위험 신호를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고요? 네, 그것이 바로 계획 지속 편향 또는 항공 분야에서는 속칭 get there right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 꼭 가야만 해. 병, 이런 건데요. 하하, 병이군요. 네, 정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혹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배터리 부족 경고음이 계속 울리거나 기상 조건이 나빠지는 등 명백한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데도 이걸 애써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면서 비행을 강행하려는 심리입니다. 야, 이 멋진 장면 딱 한 컷만 더 찍고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바로 이런 편향의 아주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심리적, 인지적 함정들이 마치 지뢰밭처럼 막 도사리고 있네요. 듣고 보니 이런 인간적인 약점들은 피하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함정들을 좀 극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MI, 즉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랑 체계적인 훈련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HMI는 조종사와 드론이라는 기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는 그 조종기, 컨트롤러죠. 눈으로 보는 디스플레이 화면, 그리고 그 안에 구현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까지 이 모든 게 다 HMI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네. HMI를 최적화한다는 건 단순히 보기 좋고 쓰기 편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조종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 드는 정신적인 노력, 즉 인지 부하를 최대한 줄여주고 동시에 비행 상황 전반에 대한 이해도, 상황 인식이라고 하죠. 이걸 극대화하는 겁니다. 인지 부하를 줄이고 상황 인식을 높인다. 네, 이를 통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본능적 심리적 오류들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시스템 차원에서 미리 차단하거나 좀 완화해주는 일종의 인지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안전만이라 표현이 되게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HMI 기술들이 이런 안전망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시각 정보의 최적화인데요. FPV 화면이나 조종기 디스플레이에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막 어지럽게 띄우는 건 오히려 인지 부하를 높입니다. 정보의 클러터, 혼잡도를 최소화하고 정말 중요한 비상 경고, 예를 들면 배터리 잔량 부족이라든지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접근 경고 같은 것들은 색상, 주로 빨간색이죠. 크기 변화, 깜빡임 효과 등을 사용해서 조종사의 주의를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끌어야 합니다. 네. 또한 단순히 FPV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도 화면이랑 FPV 영상을 나란히 보여주거나 더 나아가서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해서 비행 경로, 금지 구역, 잠재적 위험 요소 같은 걸 FPV 영상 위에 직접 겹쳐서 보여주는 방식은 조종사가 상황을 훨씬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꼭 필요한 것만 명확하고 간결하게 보여주되 위험 신호는 그 어떤 것보다 눈에 확 띄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군요. 시각 정보 외에 조종기 자체 같은 조작 인터페이스 개선도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조종기를 잡는 그립감이나 스틱의 민감도, 버튼의 배치 같은 인체공학적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시간 비행에도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고 또 정밀하고 의도한 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비상자동 복귀 RTH 버튼처럼 위급 상황에서 반드시 눌러야 하는 기능은 실수로 다른 버튼이랑 혼동하거나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또 너무 쉽게 눌려서 의도치 않은 작동을 유발해서도 안 되겠죠. 이런 세심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아까 드론 조종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가 시각 정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HMI 기술을 통해서 다른 감각대를 활용해서 이 한계를 좀 보완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다중 감각 피드백 전략입니다. 시각 외에 다른 감각 채널을 활용해서 조종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조종기에 진동 모터를 내장해서 특정 위험 상황, 장애물 근접이나 강풍 경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손으로 진동을 느끼게 하는 햅틱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 진동으로요? 네, 시각 정보에 더해서 촉각 정보까지 활용하면 경고 신호를 놓칠 확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죠. 또한 단순한 경고음, 삑삑거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배터리 부족 즉시 복귀하십시오 또는 전방 장애물 감지와 같이 명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음성 안내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음성 안내. 네, 특히 조종사가 FPV 화면 외에 다른 곳을 잠시 보고 있거나 시각적 주의가 좀 분산된 상황에서도 위험을 즉각적으로 인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몸의 감각을 기술로 보완해주는 셈이죠. 들어보니 HMI 기술의 발전이 안전비행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들이 다 갖춰진다 해도 결국 그것을 활용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사람이니까 기술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훈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술과 훈련은 안전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죠. 특히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은 인간 요인 오류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시뮬레이션이요? 네, 실제 고가의 드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통신 두절, GPS 신호 끊김, 갑작스러운 돌풍 조우, 엔진, 그러니까 모터 고장 등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상 상황을 안전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강도 높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위기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절차를 거의 반사적인 근육 기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심리적 대비 훈련을 통해서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놀람 효과의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고요. 실제랑 거의 똑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 연습해서 위기 시에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시뮬레이션 외에 또 어떤 훈련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표준 운영 절차, SOP라고 하죠. 그리고 체크리스트. 이것들을 개발하고 이를 철저히 따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 전 기체 점검부터 시작해서 비행 중에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 비행 후 정리까지 모든 과정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조종사의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데서 오는 실수를 줄이고 인지 부하를 낮추며 비행 작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팀으로 비행하거나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때 혹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SOP와 체크리스트는 정말 빛을 발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죠. 그리고 위험 및 오류 관리, TEM이라는 개념도 자료에 있었는데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어떤 개념인가요? TEM은 좀 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 예를 들어 악천후 가능성이라든지 주변의 높은 건물, 전파 간섭 지역 같은 것들을 식별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위협 관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비행 중에 조종사 자신이 저지르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작은 오류들, 고도 유지 실패나 경로 이탈 시도 같은 것들을 조기에 인지하고 수정해서 그것이 결국 원치 않은 기체 상태, 예를 들면 통제불능 상태나 충돌 직전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오류 관리로 구성됩니다. 아, 즉,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또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미리 끊어내는 체계적인 사고방식 및 관리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 자원 관리, CRM이라는 개념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보통 혼자 조종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승무원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CRM은 원래 기장, 부기장, 관제사 등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유인 항공기 운항 환경에서 발전된 개념이죠.
하지만 그 핵심 철학, 즉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 정보, 장비,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드론 조종사, 심지어 혼자 비행하는 단독 조종사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 혼자여도요? 네, 혼자 비행하더라도 비행 전후로 자신의 컨디션이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기관리, 비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 자동화 시스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등이 모두 넓은 의미의 CRM 활동에 포함됩니다. 네. 만약 옆에서 비행을 보조하는 관찰자가 다른 팀원이 있다면 명확한 의사소통, 효과적인 역할 분담, 상호 존중과 피드백을 통해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이것을 단독 조종사를 위한 CRM 혹은 자기 CR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안전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이 드론을 조종한다는 행위가 단순히 손길 좋은 엔지니어가 기계를 다루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깊숙한 본능, 또 피해갈 수 없는 인지적 한계, 그리고 복잡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리 비싸고 똑똑한 최첨단 드론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운명은 조종사의 손과 머리 그리고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를 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좀 겸손한 자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 나눈 HM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라는 이 두 가지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해서 그 인간적 취약점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입니다. 네.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성찰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비행하는 완전 자율비행 드론이 보편화된다면 그때 조종사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처럼 직접 조종관을 잡고 실시간으로 기체를 제어하기보다는 여러 대의 드론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개입하는 시스템 관리자나 미션 커맨더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인간 요인 문제, 예를 들어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과신이나 오해, 혹은 복잡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문제들이 등장하게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드론이라는 흥미로운 기술을 단순히 기계가 아닌 인간이라는 창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는 흥미로운 여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